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기존의 주도주와 소외돼 있었던 빈집 종목들 그리고 정책 모멘텀을 받아가는 금융 지주사죠. 이쪽에서 끊임없는 스토리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어제 국내장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긍정 회로를 돌렸고요. 양지수 모두 다 상승했죠.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 가운데서 긍정의 시각만 쏙쏙 뽑아 반영하는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쉬지 않고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향받을 내용들 추려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뉴욕장 혼조 마감이었는데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살피고 돌아옵니다. 악재는 무시하고 호재만 반영하는 그런 시장이 오늘도 전개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간밤 미증시에서는 우리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만한 소식들이 좀 추가적으로 전해졌거든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일단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내내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소화하면서 계속 보합권 등락을 거듭했거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8월 1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 시점 더 이상은 변경도 유예도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8월 1일에서 추가 유예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 되겠고요. 상대방이 전혀 예측할 수 없게끔 불확실성을 키워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트럼프의 전형적인 전술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 나왔던 발언들, 구리의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아직까지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금속선물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가격이 10%나 폭등하는 현상이 나왔다는 점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전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월가의 증시 낙관론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밤에는 골드만삭스가 목소리를 냈는데 하반기에 금리 인하 그리고 이에 따른 채권 금리의 하락 그리고 AI 모멘텀에 따른 대형주들의 강력한 실적 등 증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면서 S&P 500 연말 목표치를 6,600포인트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6%가량의 추가 업사이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국채 금리의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채권 시장의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고 또 간밤 3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됐는데 결과가 다소 부진하게 전해진 영향이었습니다. 10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2bp 상승하면서 4.415%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은 그야말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 것인가? 일단 밤사이에 들려왔던 품목별 관세와 관련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구리 관세 50% 부과를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구리 시장과 관련한 조사가 모두 끝났다. 이달 말 혹은 8월 1일에 관세 부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곧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년 정도의 전환기를 가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에서 1년 반 안에 의약품 기업들이 이 생산 시설을 미국 안으로 옮겨오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200%를 부과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온 상황이고요. 반도체 제약 관세 관련한 조사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철강과 반도체, 자동차 수출 강국이잖아요. 철강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가 발효가 됐고 만약에 반도체에 대해서까지 추가 관세 예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국내로의 타격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관세 협박에 미국인들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로 발표가 된 건데 전월 대비 0.2%의 하락이었고요. 5개월 내 최저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 말인즉슨 트럼프 관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폭
폭등을 했을 당시에 우리가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실제 침체를 낳는 그런 시나리오를 걱정했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는 좀 약화되고 있다고 해석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종목별 분위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주들이 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대 오르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3조 9천억 달러를 뚫어냈고요. 4조 달러 도달까지 단 2.5% 격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낙관론이 강화되고 있는 덕분이고요. 다만 젠슨왕 CEO가 지난 한 주 동안 20만 주 이상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 밖에 반도체주들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미즈호와 키방크가 하반기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전해줬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인텔이 7%대, 마이크론이 4% 가까이 올랐고요. 다만 TSMC나 모든 반도체주들이 다 오른 건 아닙니다. 브로드컴 등 일부 하락세를 연출하는 종목들도 있었다 보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 정도의 플러스권이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전일 6% 이상 급락한 이후 오늘 되돌림이 좀 나타났죠. 종가 기준으로 297달러 마감을 하면서 300달러대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이렇게 반등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강세론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브스 애널리스트에 이어서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또 하나의 월가의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로 분류가 됩니다.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다. 머스크가 테슬라 운영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고 섞인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 그리고 태양광 섹터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볼 텐데요. 이 구리 선물 가격 말씀드렸다시피 10% 폭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대표적인 구리 생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시세가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세금 혜택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주에 통과됐던 감세안의 조항을 조금 더 강화하는 조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선런, 퍼스트솔라 등의 종목들 실적 악화 우려감 속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구리와 태양광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지켜보셔야겠고요. 그 밖에 특징주들 점검해 보시죠. 비만약 섹터가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라이릴리가 2034년까지 시장 규모가 1,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주가 강세를 보임과 동시에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특히 10% 가까이 급등한 점이 눈에 띄었고요. 전기차 섹터 안에서는 이 두 종목을 오늘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퀀텀스케이프, 얼마 전에 코브라 분리막 공정을 실제 생산 공정에 통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러면서 이 배터리 생산의 효율이 향상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그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간밤 주가 16.7%의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와 함께 루시드의 차량이 한 번 충전만으로 1,205km를 주행하는 등 기네스 신기록을 세웠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주가 9% 급등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량 호조와 더불어서 연이은 호재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사운드하운드 AI, 음성 대화형 AI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치폴레나 스타벅스에 가서 음성으로 주문을 하면 AI가 그 주문을 받아주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명령을 듣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알아서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려서 이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확장형 AI를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 확장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살짝 무섭기는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 평소의 취향을 다 파악을 하고 있다가 알아서 판단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조금 무섭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AI 기술이 확장되면서 매출액이 2배 정도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 12% 가까운 급등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온라인
올랐습니다. 10불로 비상장 기업, 그러니까 오픈 AI, 스페이스 X 등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신규 사모펀드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이와 더불어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가 조만간 400억 달러를 돌파할 거다. 이런 간밤에 보도도 들려왔다는 점 함께 챙겨드립니다. 미국장 랩업이었고요. 국내 증시 전략을 세워보시죠. 과거에는 미국장 소식을 들으면서 부러운 게 참 많았었는데 요즘엔 국내장이 좋은 흐름을 보이니까 덩달아 국내장에 더 집중하고 뿌듯하기도 한 그런 하루하루입니다. 어제 양 지수 모두 다 올랐죠. 시장 속 여러 이슈 속에서 긍정의 회로를 돌렸습니다. 코스피 1.8, 코스닥은 0.7%의 상승이었죠. 관세 이슈, 실적 이슈, 그 밖의 이슈 측면으로 나눠서 어제 박앵커의 연결고리 분위기 파악 편에서 살펴봤던 내용들 하나씩 시장에서 긍정적인 시각만 뽑아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자,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했는데 8월 1일부터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시장은 8월 1일까지 기한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물러나는 타코에 대한 얘기, 또 협상에 대한 기대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고요. 협상 키워드로 LNG 밸류체인에서 동양철관, 삼성중공업이 상승세였고 관세 무풍의 내러티브가 다시 기존의 주도주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조선, 원전, 전력, 그리고 엔터, 내수, 소비주 등이 어제 강세 흐름을 기록했죠. 하나증권 이기훈 연구원 어제 조정시 매수 관점에 리포트를 낸 점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어제 YG 플러스 9% 이상의 상승세, 디어유 등의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의 회로를 돌린 것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가 되겠죠. 어제 저희 시간 실적이 나왔었고요. 증권사 컨센 그 아랫단에 속하는 좋지 못한 실적이었었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한 바닥 논리가 조금 강화됐고요. 오히려 4조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나름 실적 대비 선전했습니다. 낙폭을 줄였고 0.4% 하락으로 끝난 점 긍정적이었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도 일부분 힘을 낼 수 있었는데요. 반도체 진영의 특징주로는 어제 김태성 본부장님이 한동안 내내 정말 마르고 닳도록 이스페타시스 얘기만 하고 있으셨는데 그럴 만한 보람이 있었어요. 어제 이스페타시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기도 했었습니다. 12%의 급등이 나오면서 말씀하신 이래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연결고리에서 상반기에 실적 체크 욕구가 좀 짙어질 것임을 좀 짚었었는데 아무래도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쪽에서 실적 기대가 있었겠죠. 어제 화장품 쪽 그래도 소비단에서 같이 영향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띄기도 했었습니다. 미나연커 브리핑도 그날 잘 해주셨고요. 에블CNC 그리고 파미셀, 달바글로벌 등의 종목들 급등이었죠. 이슈 측면에서는 드디어 상법 개정 효과가 빛을 발하는 것인가 기대감 혹은 그 다음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효과일까요? 일단 파마리서치 측에서 인적 분할 철회 이슈가 있었죠. 어제 화장품 쪽 질문을 드렸을 때 김태성 본부장 파마리서치 좀 노이즈가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시각을 저희 개장 전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어제 김태성 본부장님 날이었나요? 정말 말씀 주신 종목들이 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13%의 급등이기도 했죠. 또 여당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 이슈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상법 개정 다음은? 이라는 쪽에 시장이 초점을 맞췄고요. 자사주 의무소각 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러다 보니 자사주 비율이 높거나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군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쪽은 또 사실 관세에서 좀 자유롭다는 장점도 어제 같이 부각이 됐겠죠. 자, 시중 은행주들 다 같이 신고가 기록하는 분위기로 하나금융 10%, 우리금융 8% 상승세 보여줬고요. 보험주, 은행주, 지주사, 배당주 너나 할 것 없이 올랐습니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편이죠. 신영증권 20%의 급등이 있었고요. 대신증권, 유한타 등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세 우려 속에서 긍정 포인트만, 실적 우려 속에서 긍정 포인트만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코스피 기준 24개 업종 중에 딱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다 올라갔고요. 상승 종목 수도 꽤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7월 3일에서 현 정부 추진 중인 증시 부양책을 쭉 정리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상법 개정 이슈가 일단은 시장에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에 명문화되어 있었으나 특별히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없었던 게 바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진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당에서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다라는 내용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의되는 내용을 9월 국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내용이 더해졌죠. 그러면서 어제 시장 내에서 자사주 소각 이슈가 더 부각이 됐던 겁니다. 기업들은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나서 소각하지 않았었죠. 지배력을 강화한다던가 혹은 주주권을 방어하면서 경영권 승계에 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지 않을 경우는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굉장히 적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여금이나 일부 주식 보상을 제외하고는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되는 법안이 발의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면 소각 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고 주주 가치가 제고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어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고요. 순차적으로 다음 이슈까지 쭉 생각을 해본다면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 혹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시장이 관심을 두겠구나 이런 스토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순차적인 흐름을 보면서 가고자 일단은 관련한 부양책들을 정리해 왔던 거고요. 종목으로 보시면 지금 DS투자에서 7월 4일 기준으로 정리된 코스피 시장 내에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많은 기업들입니다. 우리 앞서 봤던 신영증권도 여기 들어가고요. 구국증권, S&T 다이내믹스, 롯데지주 등도 들어가네요. TY홀딩스, T웨이홀딩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TY홀딩스고요. 그리고 대신증권 혹은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의 키워드, 지주사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곳, 아니면 50대 그룹 핵심 계열사 중에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곳, 뭐 겹치는 종목들이 다 보이죠. 그리고 저PBR 종목 중에서 자사주 비율이 높은 곳, 이 가운데서 네 종목이 있다면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요. 지금 시장은 이렇습니다. 주도주와 관세 무풍 진영, 또 빈집, 소비재, 혹은 상법 개정, 주주 환원, 그 외 테마 등에서 순환하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경고하거나 올라가거나의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친구들끼리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한 친구가 내가 만두인가 봐. 지구가 거대한 찜기구.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쪄지는 기분이 든다는 걸 표현하는데 다른 한 친구가 그에 대해 너무 더워서 진짜 어이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불과 한 40분 후쯤에 또 다른 친구가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와. 앞이 안 보여. 어제 날씨가 참 요사스러웠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살갗이 될 것처럼 뜨거운 날씨였다가 순식간에 폭우가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도가 약간 진정되는 듯 했으나 앞으로도 7월은 꽤 덥겠죠. 7월 초순의 폭염의 기세가 118년 만에 최고치를 쓰고 있는 요즘입니다. 7월 3일 한국의 폭염 일수 현황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과거 대비해서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 강도 또한 짙어짐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40도 이상이 포착됐던 어제이고요. 일단 11일까지는 무더위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럴 때 걱정되는 것은 당연히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시장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전력에 대한 압박을 좀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어제 7월 최대 전력 수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전력, 변압기,
전력기기 전선 이런 쪽을 한 번 더 일단 폭염 관련주로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HD현대일렉트릭도 3% 정도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폭염의 키워드에서 전력기기가 들어가고요. 이 부분을 기억하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날씨만 숨막히는 게 아니라 트럼프도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내각 회의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죠. 8월 1일부터 관세 수입 들어올 거고 8월 1일부터 관세 납부 하게 될 거다. 추가 유예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역국에 부과하는 관세 미국이 받는 관세보다 낮아라고 얘기하고요. 기존에 했던 얘기들이죠. 무역서한을 발송하는데 일부는 60에서 70%까지 될 수 있다라며 또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고 조만간 제약 관세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관세 발표하고 1년여간의 기한을 주고 불응하면 200% 관세.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죠. 관세를 즉각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압박일 수 있으나 1년여간의 기한을 준다라는 점에서는 또 무언가 유예라는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이 어느 쪽에 초점을 둘지는 봐야 되고요. 반도체 등의 기타 추가 관세도 발표할 거고 오늘부터 구리 50% 관세 시행. 이 이슈로 인해서 구리 선물 가격이 최고치로 뛰는 모습이 있죠. 한국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한국의 방위 분담 요구하니까 한국 강한 반발하더라. 근데 너네들 강하게 이제 방위비 분담해야 돼.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자, 이 때문에 뉴욕장은 혼조 마감이었고요. 반도체나 제약 쪽이 살짝 영향받는 듯 했다가 이내 큰 영향 없이 이쪽 섹터는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반도체는 AI 수요가 좀 뒷받침해주고 엔비디아의 강세가 또 인텔의 급등이 영향을 준 것이고요. 바이오 진영에서도 비만 쪽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나름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쪽, 결국 트럼프가 태양광이고 풍력이고 뭐니 해도 전통 에너지가 최고야 이런 느낌을 계속 풍기고 있다 보니까 화석 연료 쪽에 전통 에너지 쪽에 관심이 올라갔고요. 그 때문에 에너지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나 걸리는 게 아마존 쪽이죠. 아마존 프라임데이 초반 매출이 작년 대비 14% 줄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품목이야 너무나 다양하겠죠. 근데 아마존 하면 국내에선 또 뷰티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쪽이 어떨지 정확한 데이터는 당연히 봐야 됩니다. 딴 데가 줄었는데 뷰티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긴 봐야 되겠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 일단은 뷰티 쪽에 약간의 센티 위축이 있을지 체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에는 구리 얘기를 다시 꺼내들게 되네요. 한동안 저희가 구리 얘기 했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했었죠. 제조업 경기 회복 혹은 AI, 데이터 센터, 발전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구리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언제나 저희가 포인트를 잡아왔었고 공급 측면에서는 환경 문제나 재련소 감산, 채굴 비용 증가 이런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 논리로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과거 짚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구리 관세 이슈가 더해지면서 구리 선물이 또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러면 구리 관련주로 국내에서 가볍게 보는 종목들, 이구산업, 대창, 풍산, KBI 메탈 등이 될 것이고요. 서원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전력 이런 쪽까지 봤을 때는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등의 종목들도 같이 되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갈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이 일부 구리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종목으로 이제 알루미늄 종목들까지 보는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원자재 관련주들 한 번씩 정리해서 보여드린 내용이죠. 원자재 종목들의 특성상 약간의 해지 성격이기도 하고 공급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속성을 띠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테마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리와 전선 쪽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폭염 이슈도 있었고요.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도 있었죠. 이 부분에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 쪽 볼까요? 요즘 이제 조선방산 원전 주도주에서 흔들림을 한 2주 정도 보여주다가 다시 어제는 전방위적으로 함께 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죠. 주도주의 스토리가 강화된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JP모건에서 이렇게 K방산주들이 변동성을 보이는 게 기회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7월 28일경부터 방산주들의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2분기 실적 기대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있어요. 하나 에어로를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이고요.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북유럽 등에서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 목표가를 무려 110만 원을 제시했다라는 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차선호주로는 무슨 종목일까요? 현대 로템입니다. 역시나 비중 확대, 컨센을 상회할 걸로 보고 있고요. 폴란드 K2 2차 확정, 그 이후에 추가 수주 촉매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꼽고 있네요. 목표가 26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부합할 걸로 보이는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예상은 하회로 예상을 합니다. 시장에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지금 당장의 실적 기대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 방산주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단독 뉴스라 주의는 필요합니다만 K방산 사절단이 카자흐스탄에 방문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서 방산에 대한 키워드, 오늘 폭염, 구리값, 방산의 키워드에서 생각나는 종목 잠시 후 전략 측면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분위기 파악해 보도록 하죠. 시장의 분위기, 지금 트럼프라는 키워드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맞춰가고 있고요. 트럼프가 제약 관세 곧이라고 했지만 발표하고 나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주고 불응할 경우 200% 관세이니까 제약바이오의 이 관세 유예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흘러내리겠죠. 자, 구리 50% 관세 부과 이슈, 구리풍산, 전력 전선 쪽 종목들 체크가 필요하고요. 한국 방위비 분담 압박, 이런 우리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수록 우리는 협상에 대한 좀 적극성을 띠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얘기를 고려해 봤을 때 조선이나 강관 쪽이 관심을 받을지 확인하시죠. 자, 그다음에 이슈 측면입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 기대, 오늘 더불어민주당 발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일 강세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시고요. 앞서 봤던 JP모건의 방산에 대한 보고서도 이슈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3상을 개시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셀트리온이 사실 자사주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혀뒀기 때문에 매입과 소각을 좀 잘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자사주 키워드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세 유예로 받아들였을 경우 셀트리온도 관심권역에 놓고 볼 수 있을지, 지난 시간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 하셨던 함정남 차장님이시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테마단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이슈는 매일같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이오는 사실 어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좀 부진했었는데요. 앞서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가 긍정적으로 해석될 경우, 압박이 아니라 관세 자유롭게 받아들일 경우 바브모넬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셀트리온은 자사주 이슈까지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관세나 약가 이슈가 해소되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하나증권은 SK바이오팜을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었고, 실적 시즌이라는 걸 체크했을 때 셀트리온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으로 하나증권이 꼽았다라는 점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였고요. 마지막으로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삼성의 새로운 차기작의 시리즈 언팩 행사 오늘 밤 11시니까 저희 내일 전달 드릴 수 있고요. FMC 의사록 공개까지 같이 하고요. 내일은 한국 옵션 만기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까지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일정으로는 계속 보여드리는 내용이어서 참고용으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 앵커 말씀 주시고 그 섹터들 분위기가 좋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되는데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은 엔터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브리핑을 해드린 바 있는데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또 기다려보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느 쪽에 내가 베팅을 해서 전략을 만들어 봐야 할지 그 부분을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 모멘텀은 많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월드 투어라든지 BTS, 블랙핑크 같은 메가 IP들의 컴백, 이러한 모멘텀들이 하반기에 다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로 실적에 반영이 될까, 주가에 반영이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블랙핑크라든지 메가 IP들이 컴백을 하고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모멘텀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본격 글로벌 투어가 진행이 되면서 모객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콘서트라든지 월드 투어가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는 코멘트가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의견이 일본에서 티켓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라는 쪽이었는데요. 지금 일본 법인의 실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체가 되고 있는 흐름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엔저 현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티켓 가격이었는데, 한국 투어 티켓 가격이 15만 원에서 18만 원의 평균치를 기록하고 있을 때 일본 티켓 가격은 약 12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매출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엔터사들에게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일본 티켓 가격이 인상이 됐다는 점, 이제 눈여겨봐야 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수익성 재고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새롭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이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점, 하반기 새로운 모멘텀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담으라고 말라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일단 조정 시 비중을 확대해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꼽히고 있는데, BTS와 블랙핑크의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죠. 24년 이후 2년 동안 산업 내 증액액이 약 140%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메가 IP들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놓치기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쪽 이 바로 MD 매출입니다. 이 굿즈라고 하죠. 아티스트 굿즈를 통한 매출액을 통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이러한 MD를 통한 실적 서프라이즈는 꾸준한 전망치 상향 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 새롭게 생기고 있습니다. BTS의 완전체 활동 재개까지 주가는 우상향을 그려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블랙핑크 투어가 재개될 경우에 이제 MD 쪽에서도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만큼 마찬가지로 조정 시 비중 확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의 이러한 업황 분위기를 먼저 살펴봤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엔터사별로 어떤 실적이 예상이 되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론적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다만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SM과 JYP가 의외로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예상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JYP가 사실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는 주가 자체는 부진하게 움직였는데 영업이익이 412%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JYP는 그동안 부진했던 만큼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주가가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YG는 이제 블랙핑크가 개별 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 그리고 이제 엔터사별로 특이사항을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서 SM과 YG는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JYP와 하이브만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백 부재라는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이번에 스트레이키즈의 역대 최대 월드 투어가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만큼 JYP의 실적 이번 2분기 때 좀 눈여겨보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했지만 다른 남자 아이돌들의 데뷔 및 세븐틴의 10주년 비용 때문에 그 이익이 약간은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려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 BTS가 완전체로서 새로운 앨범을 2026년 봄에 내놓을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요. 2025년까지는 실적을 하향 조정하지만 2026년부터는 상향하겠다라는 하나증권의 코멘트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엔터사들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업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팬들의 어덕 행동이 매출을 만든다. 이 어덕 행동이 뭐냐면요. 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라는 말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팬들이 이제는 돈을 아낌없이 쓰는 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굿즈를 통해서 엔터사들이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수익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매출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업황 자체에 지금 대형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공연 매출이라든지 앞서서 강조해드렸던 굿즈 중심의 구조적인 성장세는 유효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중장기적인 성적 살펴봐야겠습니다. 현재 주가 밸류 부담도 낮다라고 책정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BTS의 대규모 월드 투어와 블랙핑크의 실적 발표, 또 앙코르 공연이 맞물리게 되면서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호조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하반기 중반까지는 대형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막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낮지만 4분기 이후부터는 큰 폭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플로우를 잘 따라가 보시면서 그 안에서 내가 저점 매수 공략, 눌림목 공략을 할 수 있는 지점 잘 챙겨가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3분기부터 이제 MD 매출, MD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MD를 통해서 공연이 아니더라도 매출을 땡겨올 수 있는 엔터사를 눈여겨보자. 이 부분을 꼭 보셔야겠고요. 지금 대신증권이라든지 증권가에서 매출, MD 매출과 관련해서 눈여겨보는 쪽은 YG엔터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블랙핑크에 있고요. 따라서 YG엔터는 조정 시 비중 확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엔터 4사 중에서 SM과 YG엔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 BTS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은 기대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뭐 올해 4분기, 빠르면 4분기 그리고 내년 봄부터 BTS의 활동이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이브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때를 맞이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강조해드렸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부진했던 주가가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오를 수 있을지 그게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두 기업들은 다른 엔터사에 비해서는 뭐 부진했거나 주가 흐름이 부진했거나 또 모멘텀이 살짝은 뒤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SM과 YG엔터를 먼저 준비해 본 건데요. 먼저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스파가 컴백을 했죠. 에스파의 이 더티워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요. 초동 판매량 약 97만 장을 기록했는데 전작 대비 6% 성장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주차 빌보드 100에서 99위에 진입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에스파뿐만 아니라 NCT 등의 일본 투어 가격도 2,000엔 인상이 됐기 때문에 티켓 가격을 통해서 가파른 수익성 회복이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또 MD 매출 우상향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도 SM에서 라이즈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굿즈를 정말 많이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SM이 굿즈를 잘 만드는 쪽으로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어유의 중국 진출 성과가 반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YG엔터, 블랙핑크의 글로벌 투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7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글로벌 투어 데드라인이 개막이 됐는데 역시나 팬들의 환호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월드 투어가 볼핑크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매출액이 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따라서 이걸 능가하는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이번 월드 투어 성적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월드투어 데드라인과 관련해서는 공연 횟수 31회, 모객수 150만 명, 그리고 향후의 일정은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랙핑크의 앨범과 투어 성과는 이제 올해와 내년의 실적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블랙핑크의 존재감이 YG에서 얼마나 높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습니다. YG 실적 기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핑크가 매출액 5,450억 원을 낼 것이다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 이는 YG의 작년 매출의 149%에 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블랙핑크의 컴백이 팬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YG 입장에서도 정말 물맛났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SM과 YG엔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반기 공연 수익 측면에서 골라본다면 하이브가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한 매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쪽은 방금 말씀드린 블랙핑크를 통해 땡겨올 수 있는 YG. 단기 모멘텀으로는 이제 에스파의 컴백이 지금 매출을 땡겨올 것이라는 기대감 안고 있는 SM.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엔터사들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다 살펴봤는데 늦은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폭발하는 지금 시점에서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정남 차장님과 전략을 세워보는 날인데 때마침 브리핑도 약간 여유 있게 끝났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시간 더 늘려서 할 수 있어 더 반갑네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부쩍 피곤해 보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수요일에 저희가 이제 차장님과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차장님이 워낙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항상 수요일엔 좀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시장, 관세나 삼성전자 실적 쇼크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무풍지대 스토리 혹은 협상 관련주 아니면 내수 정책 모멘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쏠렸고 삼성전자도 약보합 정도로 끝났어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가 방어를 해준 건데요. 뭐든 다 좋은 쪽으로 받아들인 어제 장입니다. 앞으로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좋은 뉴스가 현실화되면 바로 빠지고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주가가 오르죠. 유럽에서 국방비 예산을 증액했더니 이제 방산주들 빠지고 우리나라 관세 매기겠다라고 했더니 협상하겠지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죠. 아유, 뉴스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동성 랠리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매크로 부러지면 오르는 것이 유동성 특징이고 호재가 현실화됐었을 땐 이제 어떤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서 주가가 조정을 주는 것이 유동성 장세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최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기관의 행보가 그렇습니다. 7월 들어서. 삼성전자 실적이 나쁘게 나왔으니 기관이 매도할 수 있죠. LG엔솔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일단 때리고 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다음 뉴스를 기다리겠다라는 점에서 뉴스가 나오면 일단 기관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글로벌 이슈를 살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까지 있었던 이 관세를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했다가 다시 번복을 했어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제 기준에선 이것이 연장되는 것이 악재입니다. 악재입니다.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협상을 하는 관계 속에서.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또한 트럼프에게도 있으니 트럼프도 지금 조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사실 범아시아권은 한국과 일본 지금 같이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이것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이슈가 틀림없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9위부터 시작된 한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너네 빨리 이거 협상 카드 좀 갖고 와봐 라는 뉘앙스 속에서 제약과 반도체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 어저께는 바이오도 올랐고 엔비디아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조금 우리나라는 지금 대변수를 갖고 여기에서 좀 지수에 주도주 변경의 이야기를 하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 자체 호재를 갖고 있는 것이 상법 개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주사는 빠지면 좀 매수 잡을 수 있는
포인트로 가져가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반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는 일단은 관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체 이재명 행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순환 매도를 충분히 해갈 수 있는 호재를 갖고 있는 그런 테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세법을 찾겠다. 제가 월요일에는 주도주가 변경이 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예의주시하십시오 라는 이유의 첫 번째 명분은 주가가 조정을 준 이후에 그 다음에 변경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포함된 제가 가만히 말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관세가 끝나야 이것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 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매우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 한국 증시에 대해서 뭐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눈여겨 지켜보자. 뭐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뚜렷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의미 있는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음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이제 기존의 주도주들이 관세 무풍에 혹은 관세에 좀 자유로운 성격이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그쪽 스토리가 강화되고 강화되는 패턴이었죠. 그러면 새로운 시장의 뭐 분위기가 형성이 되려면 일단 관세 이슈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예의주시하자. 네. 그 전까지는 이런 관세 영향에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좀 자유로운 내부 정책 모멘텀을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얼마 안 남았죠. 그리 먼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마지막 마지노선이 8월 1일이라고 한다면 뭐 7월 30일 날 도장 찍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테니 그렇게 멀리 남은 이슈 또한 아니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죠. 네. 그러면 반도체 진영은 어떨지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코멘트 좀 듣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약보합으로 끝나서 너무 다행이었고 하이닉스와 이스페타시스 이런 쪽이 분위기 참 좋았어요. 결국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곤 뭐 주주하는 얘기가 나오곤 그냥 하이닉스인가? 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어떠셨어요? 아니죠. 그냥 하이닉스라기보다 삼성전자가 안 되니까 너 아직 너 거기다가 파는 HBM 지금 그 낮은 단계 수준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이닉스지. 이 분위기에 지금 하이닉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아마 여의도 매니저 사이에서 이거 지금 누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냐 이거 싸움할 텐데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고민이 많아질 거예요. 이거 비중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지? 근데 지금 이 실적이라고 한다면 델롬델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냈고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의 상승도 그런 의미. 삼성전자가 의외로 이쪽이 괜찮으면 이거 밑바닥에 깔고 도전을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도 나갈 수 있겠네라는 생각 우려가 있었을 텐데 삼성전자가 아직은 더디구나. 그리고 이제 실적이 실제로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벌어졌는데 거기에는 일회성 비용과 재고에 대한 충당금을 했다라는 네. 것이 떨 걸 떨었다라는 의미 속에서 많은 리포트들이 이번이 바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삼성전자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바닥 안 좋을 때 털고 다 털고 보여주겠다. 지금 여기서 반드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될 때 무언가를 수술했는데 그 다음에 수가 실적이 안 나와버리면 안 되거든요. 떨 걸 지금 떨자라는 분위기 속에서 어저께 나왔던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안 빠진 거. 뭐 자사주 이슈도 있었지만 자사주는 뭐 늘 삼성전자는 꾸준히 해왔었다라는 점을 염두에 본다라고 한다면 떨 걸 떨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고요. 털었다. 그렇죠. 털었다. 죄송합니다. 한국말이 좀 어쨌든 영어는 더 못해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가 끝났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관세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카드를 만지작거리긴 했지만 이미 반도체 세액 공정에서 상원에서 통과된 건 공장을 짓겠다라고 한다면 추가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플러스 더 상향됐었잖아요. 35%로. 그래서 미국 내 공장을 짓는다면 우리는 너에게 더 혜택을 줄 거야라는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점. 지금의 이 상황은 한국과 협상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는 이번에 움직였었던 반도체
전통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 사이클 안에서 눈을 봐야 될 텐데 지금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꽤 오랫동안 방송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었습니다. 이 두 기업이 맨날 싸움박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한미반도체 하나비전도 결국은 이제는 뭐가 되든지 간에 앞으로 삼성전자도 올라가려면 결국은 HBM 쪽일 것이고 지금 결국 싸움을 하긴 했지만 지금 하이닉스 쪽에 두 기업이 다 수주를 받아냈거든요. SK하이닉스는 양쪽의 수주를 다 받아서 한쪽 독점 공급받는 것은 슈퍼울이 돼버리니까 SK하이닉스에서는 안 좋아요. 네. 이 둘이 적당히 싸움한 다음에 적당히 양쪽 수주를 받는 것이 SK하이닉스에서는 둘이 가격 경쟁으로 싸워라. 라는 분위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고 엔비디아나 하이닉스나 다 그렇죠. 공급을 이렇게.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누구 삼성전자보다 더 기다리고 있을 기업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것에 대한 어디가 선점할 것이냐라는 리스크는 이미 이제 주가 이거를 선택해야 돼, 이거를 선택해야 됐어야 되는 리스크는 주가에는 반영이 됐고 이제는 뭐 SK하이닉스가 양쪽 다 이렇게 해간다고 한다면 어차피 HBM 향이 커져나가는 그림을 봐야 된다. 그리고 외국향을 수출할 수 있는 마이크론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도전한다는 것에 대한 외국향에 대한 이런 수출도 해외 수출도 좀 기대를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 플러스 삼성전자 수주가 이제 좀 나와야 되는 네. 타이밍이 좀 오지 않았을까? 나올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그림도 이제 뭐 기대감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 D램이 됐든 HBM이 됐든 반도체가 좋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을 때 이제는 하나비전과 한미반도체도 볼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정말 오랜만에 네. 한화비전 한미반도체 얘기를 해주시네요. 함 차장님이 영어 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에 너무 소탈하다고 반전 매력 있으시다고 또 다른 분은 함 차장님 전 주식도 못해요. 네, 정말 시청자분들 재치 넘치십니다. 네. 그 얘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SK하이닉스 대략적인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보시냐 시청자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차장님이 이렇게 가격을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기에는 당연히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한 2만 원대였나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릿수 바뀐다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있었는데 뭐 그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도 줄 수 있나요? 하이닉스? 저는 목표 가격을 기술적으로 제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추세전이라든가 뭐 볼리저 밴드 스토캐스틱을 이런 걸 스토캐스틱이라는 것을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 관점으로만 봤었을 땐 삼성전자가 HBM 퀄텀과 되면 이제는 SK하이닉스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가져갔었던 기관이 삼성전자랑 포트를 비중을 나눠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SK하이닉스가 대장, 뭐 그래 삼성전자 했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막 끝났다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약간은 그냥 매매 전략 차원에서. 그렇죠. 삼성전자가 언제 어떤 퍼포먼스로 이제 HBM에 관련돼서 이쪽 뭐 미래 반도체에 대해서 SK하이닉스를 견줄 수 있을 상황이 되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SK하이닉스가 대장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당연히 이제 비중이 삼성전자 쪽으로 키워갈 수 있다라는 그림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 뭐 HBM의 선구자로서 하이닉스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고 이제 약간의 나눠먹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비중 조절에 가능성을 좀 두자. 그 전까지는 즐겨보자라는 얘기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내부적인 모멘텀으로 가볼게요. 상법 개정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소각 이슈, 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슈 이쪽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대로 관심을 옮겨갑니다. 거기다 오늘 이제 사자수 조각 관련한 법안 발의 일정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어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배당 쪽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은행, 네. 증권, 금융 지주였습니다. 네. 원래 유동성 랠리에서 한국 증시에 돈이 먼저 들어올 때 과거에는 트레이크 업종이라서 증권, 은행, 건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이네. 그리고 나서 불을 뿜는 타이밍은 좀 달랐어요. 초기에 은행주는 꾸준히 올라가고 증권주는 마지막에 불을 뿜는데 지금 이유수는 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행과 증권주도 약간은 느낌은 다른데 첫 번째 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더 오르면 되고 배당을 받고 거기에 세금을 내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고액 계좌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기 전에 그 세금이 높아지는 요율로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회피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과 지금 뭐 유동성 시장의 환경과 그다음에 상법 개정과 관련된 지주사로서의 긍정적인 매력과 이제 배당주 하면은 사실 대표적으로 앞에 있는 것이 은행주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자금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주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네. 상법 개정 이후에 지주사가 다 빠졌는데 월요일날 이상하게 은행주는 덜 빠졌네요 라고 했는데 이 뉴스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행주를 봤더니 PR도 좋고 실적도 좋네. 그런데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은행주 실적 나빠지는 거 아니야? 대출 규제하면. 근데 은행주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안에서 은행주가 지금 이 추세를 탔었을 때 이제는 이제 고공밸류를 향해서 가는 트리거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은행주는 전통적으로 PER을 보는 것이 아니라 PBR을 보는 업종입니다. 그랬을 때 뭐 금융위기 때 0.6배까지 떨어졌을 때 있었다가 그 이후에 지금 0.4배까지 실적이 최고치를 찍었을 때도 0.45배 이하로 다 깨졌었거든요. 네. 이번에 정말로 특이하게 이제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었다가 그럼 은행주는 고 PBR이 언제냐. 과거에 1.6배 찍은 적도 있었지만 은행주 PBR 상단으로 보는 평균적인 밸류는 1.2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은행주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은행주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지금이 어느 위치냐라고 본다면 0.6에서 0.7 사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사이클로 봐서 이번에 은행주가 주도주가 돼서 버블 랠리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더블 날 수 있다는 거죠. 뭐 지금부터 계속 달려가서 더블 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는데 어쩌면 상단 밸류를 그것을 참고하셔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타이밍적으로는 좀 봐야겠지만 그리고 은행주라는 무거운 이 주식이 어저께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너가 이번 사이클 안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의미를 보시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네. 방송국 스타일로 보면 은행주 지금부터 더블? 이 키워드로 저희 또 막 그럴 텐데 아직도 멀었다 막 이런 키워드가 달릴 텐데 뭐 좋아요. 은행주에 대한 상단을 더 충분히 열어놓고 볼 수 있다면 종목은 은행주를 종목 피킹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피킹은 좀 여러분의 자율에 좀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우리 입장에서 지금 사실은 신규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서 보유자는 그냥 그렇죠. 그리고 기관들은 외국인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이제는 이 주가를 외국인 입장에선 자기네들이 주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주도주가 삼성전자나 뭐 다른 주도주 변경 있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 텀이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은 좀 맛깔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위에는 높게 보되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상단은 올려둬야 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서는 은행주가 갖고 있는 그 위치 대비해서는 탄력도가 너무 붙었다. 탄력이 붙었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최종적으로 밸류의 끝은 높게 보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꼭 지금 올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오히려 나의 타이밍을 기다려보거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도주가 만약에 반도체? 뭐 그렇죠. 뭐 이런 쪽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난다고 한다면 이쪽은 틀림없이 쉬어가게 될 때문이죠. 어려워요. 기업 자체만이 아니라 뭐 심리, 수급, 각종의 명분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어야 되니까 사실 그래서 매일 아침 많은 뉴스나 보고서 혹은 수급 등을 보고 저희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써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내용이고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주 증권을 저희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 의무. 자사주를 왜 사나요, 회사가? 자사주를 사는 이유는 배당을 3%씩 주면 모레 주가가 40% 박살 났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주주 입장에서. 그러면 회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주식을 사요. 그럼 주가가 안 빠지겠죠. 그리고 시장의 심리적으로 회사가 자기 자금으로 이 타점에서 주식을 산다는 것은 지금 이 가격이 주가가 바닥권에 있구나라는 것을 심리적으로 시장에다 알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그 샀던 자사주를 소각을 시키면 이제 주주에게는 이것이 이제 자기의 환원 가치를 보면서 이제 주가는 방어해주고 주주 환원의 이득은 얻어갈 수 있다라는 있죠. 것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의 근본 이유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왔던 기업은 꾸준히 해왔던 기업은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는 걸로 제가 물론 다른 기업이 없지는 않겠지만 제 기억엔 지금 삼성전자 하나만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럼 다른 기업들은 자사주 사서 뭐 했냐라고 한다면 지금 저기도 나오지만 3번에 있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소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가는 방어해 줬는데 갖고 있는 주식을 그러면 회사 돈을 쓴 거잖아요. 이것이 주주들에게 환원돼야 되는데 오너라던가 대주주가 자기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비상금으로 금고에 짱 박아뒀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행태잖아요. 이것을 바로잡겠다 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이걸 의무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박수를 쳐줄 만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중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눈여겨봐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영증권, 부국증권까지 있으니 어저께 유난히 많이 오른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됐었을 때 장도 좋고 어떠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증권주들도 함께 테마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권주는 갈 때 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증권주도 조금 늘 어떤 내부적인 요인으로서의 시장이 반응할 때는 언제나 앞에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좀 번외로 말씀드리면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현금화하고 있는 부랴부랴 지금 현금화 나서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태광산업이 이 자사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이제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죠. 그러면 이거는 문제되는 거 아니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라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의미 없이 창고에 있는 돈을 이렇게 매각을 하거나 해버리면 회사 돈으로 쓸 수 있는 유동성 자산, 현금 자산이 되면 다시 이제 우리의 자산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는 주가 빠질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법안에서 회사의 특성상과 뭐 매출 대비해서 유보율이 너무 현금 유보율이 너무 높은 기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이제 이것까지 시나리오가 나중에 이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배당을 하거나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우리 기업들의 주주들의 이익의 환원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속에서 이것을 지금 팔거나 이것을 교환사채를 발행했다라는 것이 저는 나쁜 의미로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순차적으로 지배구조 개편도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순환출자구리를 끊어야 되는 현대차그룹도 생각이 네. 나기도 하고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또 어제 반응을 하기도 했어요. 네. 롯데지주도 뭐 자사주 비율 높고 이래서 지주 또 이런 그룹사들 중심으로 본다. 네. 그래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슬림없이 이 회사를 통해서 얻어나갈 수 있는 수익이 있죠. 대표적인 게 모비스, 삼성물산일 텐데 시총 대비해서 그걸로 이제 한 템포는 올라왔어요. 네. 이 다음부터 이제 모비스와 삼성물산 사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순환출자 고기를 끊기 위해서 얘네가 이제 홀딩스 체제로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모비스라든가 이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지분 가치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약간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정부의 방향이라든가 지금 이 시장 상황을 봤었을 때 할 때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기업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은근히 지금 주가에 그렇게 은근히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 자체적으로 그냥 상법 개정의 이슈만으로도 지금 자체에서는 저는 충분히 홀드 의견을 드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글로비스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이렇게 이게 지금 모비스, 오토에버, 그다음에 글로비스 이것이 대주주가 지분을 갖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고 지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세 종목은
계속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내외 섹터별 각 이슈들, 각 스토리 혹은 관전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조금 심플하게 내 머릿속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월 1일이라는 이제 관세 데드라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협상을 속도내지 않을까? 알래스카 LNG. 네네. 약간 이 키워드로 봤을 때는 말씀 주신 내용에 또 연장이 된 건데 LNG나 뭐 그때 포스코 인터랑 네, 뭐 얘기해 주셨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죠. 한국과 일본 같이 지금 똑같은 이유를 때렸잖아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한단 말이에요. 알래스카 얼마만큼 투자할 거냐. 근데 우리 통상자원부는 이거 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과 협상의 카드를 쓰기 위한 우리의 어떤 전략적 카드라고 해서 저는 그거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해법이 만들어져야 이제 일본과 눈치 게임을 하는 거죠. 너가 얼마 할래? 우리가 얼마 할래? 뭐 이런 정도의 그림인데 그런 관점에서 8월 1일에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네. 뉴스 속에서 그러면 여기서 해법을 찾아야겠네. 라는 이제 시장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삼성중공업과 뭐 어저께 동양철강이 대장으로 움직였고 넥스트, 화성밸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그러면 이게 뉴스 플로우에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오를까요? 이제 알래스카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까지 오를지 아니면 오늘부터 쉬다가 뉴스가 나오면 쏠지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놓고 뭐 볼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화성밸브는 뭐 오른 게 없어 보인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주 중에서 방산 쪽을 본다면 이제 당연히 하나오션이 대장일 것이고 조선주 쪽에서 미국과 협상이라고 한다면 삼성중공업이 쇠빙선뿐만이 아니라 해양 플랜트를 갖고 있는 네. 뭐 거의 대장격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뉴스와 관련된 삼성중공업의 흐름은 납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래스카 쪽을 살펴봤고요. 마지막 질문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돼요. 사실 재건 남북 경협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방산과 구리 쪽 종목들이 프리마켓에서 이제 구리 관세 이슈, 뭐 JP모건의 방산 비중 확대 이야기 이런 거에 맞물려서 올라가는데 어느 쪽을 전략 주시겠어요? 그런 쪽에서 뉴스 플로우로 가는 게 조금 쉽지 않아요. 오늘 구리가 다 떠버리면 아침에 거기서 사버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좀 재건 쪽 왜냐면 남북 경협은 우리만의 자체 이슈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재건 쪽은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지금 푸틴과 트럼프가 전화 통화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공개했었거든요. 7월 3일에. 그런데 푸틴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너무 개인주의적이다. 자기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어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주는 것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과 관련된 악재가 떴죠. 그럼 이것이 반대로 무슨 얘기인가요? 푸틴 스탠스 이제 빨리 잡으란 뜻이거든요.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이 전쟁 나쁘지 않은데 하는데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무기를 다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푸틴에게는 더욱더 압박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뉴스가 우리나라가 관세를 매기 시작한 전부터 오히려 지수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재건된 주들도 이 뉴스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지금 앞에서 워낙 대형 테마들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소형 테마 내에서는 남북경협이라든가 재건주는 오히려 이런 뉴스에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앞서 사실 주요 섹터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서브단이나 혹은 테마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말씀 주신 재건의 키워드, 남북 경협은 또 내부적인 모멘텀으로 한번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의 섹터와 방향 설정, 오늘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